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거대 양당이 잠시 뒤 21대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각각 마감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출마설이 돌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데 정치권 일각에선 제3지대 빅텐트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 이제 좀 잦아드는 건가요? 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은 한덕수 대행 언급 말고 이제 경선에 집중하자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계속 언급하는 건 경선 흥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은 잠시 뒤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지금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8명인데 토론회를 거쳐 오는 22일 국민 여론조사 100%로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을 가립니다. 아침에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정희 기념관을 찾은 김문수 예비후보는 조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며 경제행보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전에 YTN에 출연해서 자신은 이재명을 이겨본 유일한 후보라며 경선 1등을 자신했고 국회에선 AI 산업 육성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당내 경쟁 후보들을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에게 승리를 안길 종합 선물 세트라고 깎아내리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한동훈 예비 후보는 국회에서 중산층 성장 시대를 열겠다며 AI 기반 시설 200조 원 투자와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는 캠프 사무실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과 청와대 복귀를 공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제3지대 빅텐트론이 흘러나온다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아도 여전히 대선에 출마할 거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와 막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건데 한 의원은 YTN에 한 대행 출마 가능성을 90%로 보는 의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미 제3지대에서 뛰는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까지 아우르는 연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 경선에 불참한 김부겸, 김두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등 비명계 인사들까지 이른바 반이재명을 기치로 빅텐트에 모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도 유력 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를 상대하려면 빅텐트를 쳐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본선에서 얘기할 문제지 당내 경선을 앞두고 거론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반면 노선이 다른 후보들끼리 단순히 특정 주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뭉친다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현재 경선 불참을 선언한 정치인들은 모두 지지세가 약한 이들이라며 뭉친다고 바람이 일지는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 예비후보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이재명 예비후보는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공식 일정 없이 미리 녹화한 유시민 작가 또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 영상을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경선 기간 경쟁 주자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생 경제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오전에 민주당 당사를 찾아 경선 후보 등록 신청서를 직접 냈습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 국가 대개혁을 이끌 경선을 치르겠다고 포부를 밝혔고 이후에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민생 현장에 고충을 들었습니다.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전에 도청에서 자동차 부품업계 관세 대응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고 조금 전에 후보 등록 서류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권역별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27일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을 논의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관련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사건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인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이 됐던 만큼 권한대행이 그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요. 결국 헌재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이 잇따라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1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 사건들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헌재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관련 사건들을 배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된 평의에서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의 쟁점 등 검토 보고 그리고 재판관들의 토론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헌재 결정이 나면 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이죠. 맞습니다. 만약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됩니다. 이 경우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등 본안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 역시도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지명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본안 사건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헌재가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시사 발언에 뉴욕 증시에 이어 우리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완화될 거란 기대 속에 이틀 연속 1,42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화동 기자, 우리 증시가 상승으로 출발한 이유가 미국의 관세 정책 유예 기대감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을 콕 집어서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강경했던 미국의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현대차는 4.3%, 기아는 3.4%, 현대모비스는 2.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8% 오른 2,477.41로, 코스닥 지수는 0.41% 오른 711.92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470선을, 코스닥은 71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장 직후 하락 전환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폭을 만회하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사흘 연속 순매도를, 코스닥 시장에선 이틀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순매수를 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 발표에 삼성전자는 0.7%, SK하이닉스는 0.2%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 상승세였습니다.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2원으로 출발해 1,420원과 1,427원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3시 반 기준으로는 1,425.5원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달러화는 지난 8일 이후 급격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 국제 금값은 트로이 온스당 3,2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통상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당초 10조 원으로 제안한 필수 추경 규모를 12조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단 국회 협조가 관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미국의 통상 압력과 내수 침체에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린 12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 재난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재해대책비를 기존의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산불 진압 헬기 등 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정도를 반영합니다. 통상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관세 피해 수출 기업에 정책 자금 25조 원이 신규 공급됩니다. 또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이 편성됩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 경감 크레딧이 신설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새로 추진됩니다.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를 기존 26조에서 33조 원으로 7조 원 확대합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신설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공급망 안전 품목,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최고 절반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첨단 전략 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합니다. 특히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설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지원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광주광역시에서 5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소연 기자, 사건 내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저희가 확보한 현장 CCTV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를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일가족 살인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 A씨의 차량입니다. A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뒤 광주광역시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망자는 80대 부모,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까지 모두 5명인데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출동해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는 5명 모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을 거라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A씨가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검거된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식 체포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론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어제 자신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죠. 이 말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에 이어서 박수영 의원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한덕수 권한대행께 출마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65%까지 왔다. 고민 중이다. 고심 중이다. 결심이
되면 알려주겠다. 이런 쪽으로 변해 온 상황입니다. 출마 결심에 제일 중요한 게 지지율이고요. 네,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 언급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속내를 둘러싸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한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한 대행은 국민의힘 경선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바로 불거진 게 이제 한덕수 차출론이에요. 이제 고만고만해 보이는 이제 국민의힘 이 대선 주자들로는 여러 각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아직까지 근접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막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까지 올해가 이제 강복 80주년, 그러니까 헌정 한 76년 동안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과도한 입법 권력의 이 대충들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 적이 없었어요. 87년 그러니까 그런 87년 그런 민주화의 봄을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도 정치는 또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지긋지긋한 양 진영의 이 싸움을 이제는 끝을 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관리형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양 진영의 뭐 적극적인 팬덤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입장보다는 국민 통합과 그리고 국정 안정을 깨할 수 있는, 더군다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런 통상 뭐 이런 경제 문제, 관세 전쟁에서 이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한덕수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차출론이 뭐 힘을 받았었는데 그 혼란은 되려 또 기존 국민의힘 주자들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런 위기 속에 어제 오늘 건정시에 이제 권성동 원내의 투태업이 이제 한덕수 대행의 이제 의사를 확고히 이제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게 오늘 아침입니다. 그야말로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인데 사실 국민의힘 경선 참여 여부보다는 그 뒤에 무소속 출마 여부가 더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에 대선의 전체적인 판 흐름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 뭐 후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자기 당 후보가 있는데도 자꾸 그 경쟁력이 더 있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은 사실 꼴불견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올 때의 그 모습과 좀 유사한데 또 그 중심이 된 분들이 또 그 친윤계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런 방식으로 자기 당에 있는 후보들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인생의 마지막 소명이 이 관세 전쟁에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이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보통 정치인들의 말은 천근 같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이제 접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소명의 의미는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는 의미다라고 그렇습니다. 보통 예상하셨습니다. 이제 불출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제일 분명하지만 아마 저분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출마한다고 했냐 불출마 선언을 하게 아마 이런 판단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소명이라는 표현에 모든 걸 다 함축했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가 그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불투명한 단일화 게임을 한다. 저는 그런 상황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불가능할 거다. 보수 잠룡들은 모두 발끈하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게 마치 테마주의 주가 조작 같은 것이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같은 경우는 당시 권한대행이 한교안 총리였어요. 한교안 총리는 이제 5일 만에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 55일을 앞두고 나는 이번 조기 대선판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 그걸 명확하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대응으로서 이제 이 대선 관리에 전념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권한 대행의 대선 출마 시비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당에서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일부 구체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또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뭐 행동들
또 움직임들도 상당히 있었고 본인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계속 유지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앞으로 관세나 통상 문제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 이 말 한마디로서 이제 자기는 권한 대응으로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전쟁에서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또 국가 국민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는 통상 전문가 또 경제 전문가 또 누가 보나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국 통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 그 각오를 다진 걸로 저는 이제 이거는 종식시켜야 된다고 봐요. 더 이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 이렇게 뭐 지금 현재까지도 한 7, 8명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선언을 한 마당인데 한덕수 지금 총리 권한 대행만 목 빠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 이 대선 흥행판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경선 이제 후보들에게 힘을 줘야 한다. 그리고 우상호 대표님 말씀처럼 그리고 한동안 대응 잘 하고 그럼 막판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후보 다니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이 정치는 한덕수 총리께서 지금 뭐 정치적 소신과 결단이 섰다면은 지금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입후보 등록해가지고 진흙탕 속에서 자신을 진주로 만들어야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꽃가마 타는 그런 그림 그거는 백번. 근데 한덕수 대행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니까 경선 참여하려면 당원 등록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야 뭐 금방 1분 만에 하는 거니까. 네, 앞서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반기문 전 총장의 경우에는 뭐 출마 선언을 했다가 접은 것이고 근데 우상호 의원께서는 앞서 출마 선언조차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나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을 앞두고 대망론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또 그분들을 잘 설득하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 세력들이 정치 세력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지지율도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모든 후보 중에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은 탐낼만한 그런 정치적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는 일단 명분에서 지금의 이 위기를 관리하고 돌파해야 될 사람이 국가의 공백을 자초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단 말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명분이 매우 약하고요. 두 번째, 이분들을 돕겠다는 세력은 다 국민의힘 안에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을 박차고 나오느냐? 또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색한 그런 모양이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에 지지율이 가령 유력한 민주당의 후보를 앞서지도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저런 모험을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마는 불가능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반기문 전 총장과 비교할 문제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금 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65%까지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가장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의 이제 우리 후보 차출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수영 의원이에요. 성일종 의원과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자신은 그래도 이렇게 정치책이 옅은 이런 한덕수 대행이야말로 이 갈등 구조를 종식시키고 관리형 대통령으로서 가장 책임자라는 그런 소신이 있는 건데 그 소신과 또 정치적 현실은 많은 괴리가 있죠. 저 정치 경험으로도 이제 과거의 고건 전 총리라든지 좀 전에 우상호 대표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저 그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갖다 우리 보수 진영의 히든 카드로 이렇게 그때는 이제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보다도 훨씬 여론조사 뭐 이런 조사상을 보면 높았어요 지지율이.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에서 후보로 나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새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진 게 바른정당이에요. 그 바른정당을 만들 때 제가 초대 사무총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분이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바로 인천공항에서부터 바른정당의 그 한 40명 가까운 정치인의 조력을 받고 또 정당의 우산 속에서 활동을 했으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건데 인천공항 들어오자마자 무지막지하게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시작되니까 지하철 타는 거, 선영의 조상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한 20일 만에 그냥 엄청나게 민주당이 공격을 해버리니까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대선 후보의 길이 이제 막혀버린 건데 저는 고건 전 총리
그리고 이제 반기문 촌총장 이런 오랜 관료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심은 더 힘들어집니다. 예, 두 중진 의원 모두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결심한다고 해도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나아가서 반 이재명 연대까지 구축한다 이런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텐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로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뭐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가 그냥 쉽게 뭐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텐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제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다면 우리가 많은 결단을, 많은 상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결단해야 된다. 항상 선거 때 보면은 빅텐트론, 제3자 뭐 텐트론, 제3지대 텐트론 이런 게 나오지만은 별로 실체가 없고 거기에서 지금 나가신 분들의 대권 당선 가능성 모든 여론조사에서 희박하기 때문에 저는 큰 바람이 없다. 오히려 제3지대에서 텐트가 쳐진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더 손해가 날 것이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기 위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또 민주당의 비명계까지 아우르는 초당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런 상상 속의 이야기 같고요. 가령 민주당의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나가서 지금 당선 가능성이 없는 국민의힘 후보와 연대한다는 것은 저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저렇게 그 가상의 빅텐트를 자꾸 이렇게 부추기다 보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경선이 쪼그라들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경선 그 자체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기울일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그게 진짜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누가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오히려 오세훈 시장 같은 거물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흥행의 위기가 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꾸 외부에 기대해서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내부를 더 약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빅텐트가 불가능하고 빈텐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뭐 박지원 민주당 의원 앞서 목소리 듣고 오셨지만 빅텐트 바람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회의론도 제기하면서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손해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이제 제3지대 빅텐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는지가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 허리 마른 대선 주자로 일컬어지던 이제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김두관 전 경남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경선 규칙이 한마디로 민주적이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경선에 불참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화의 길을 모셔가겠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물론 우리 당에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불출마 결심을 하고 그 대신 우리 당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을 한다고 했지 자기가 이번 대선판에서 자기가 대선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 그래서 이분도 자연히 제3지대 빅텐트에 합류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범보수 진영과 그리고 이제 민주 세력이 합친 그런 빅텐트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빅텐트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후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서바이벌 뭐 행식에 뭐 이런 뭐 리그 행식으로 이렇게 뭐 경선을 불을 붙고 뭐 여러 이제 과정이 앞으로 좀 재밌는 과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후보와 그리고 3지대 연합의 빅텐트에서 만들어진 후보가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정치적 혼란을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 받아서 파면됐는데 심판과 청산의 대상에 뭐 적대적 공생관계 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거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큰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앞으로 충분히 남아있죠. 예, 빅텐트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우상호 의원께서는 빈텐트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아니 제가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리래요.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 가령 유승민 전 대표, 예. 그다음에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원래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빅텐트냐고요. 자기네끼리 나갔다 들어왔다면서 만나는 건 다시 재결집, 뭐 재해쳐 모여 이런 거일 수 있어도 적어도 색깔이 보수와 중도의 결합이라든가,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보수와 제3시대의 결합이라든가 이런 때 우리가 빅텐트라고 하지. 원래 한 식구였던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걸 빅텐트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 이낙연 전 총리 가능성도 저는 이미 그분의 영향력은 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해서 그 총리까지 하신 분이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렵다고 국민의힘 후보에 가서 붙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분은 정말로 인생 마지막에 큰 오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표와는 같이 할 수 없는 감정적 골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간다? 저는 그럴 분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지지층이 집단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에게 이동하는 걸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빅텐트, 새로운 어떤 파급 효과 이런 거는 조금 색깔이 다른 정당의 후보들끼리 연합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제가 볼 때 빅텐트라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 뭉치더라도 빅텐트가 아니라 해처모여 수준이다라고 분석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같은 당 출신자니까. 예,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이 중도 소구력이 높다고 평가가 되니까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에 그분이 나오신다면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다가 다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추구하는 건 적어도 제가 아는 유승민 의원의 결기나 성정에 맞지 않는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표가 오히려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만약에 끝까지 완주하지 않는다면 유승민 의원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젊기 때문에 다음이 있지만 유승민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다고 그러고 무소속으로 나가면 그분에게 마지막 기회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 굳이 국민의힘 후보 들러리를 서주기 위해서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고도의 이제 민주당 대선 전략의 이제 전략통으로서 고도의 정치 행위적 발언입니다. 저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니 유승민하고 이준석을 왜 이 사람들만 가지고 빅텐트를 치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그리고 김두관 전 경남지사라든지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만은 안 된다는 그런 공감이 있어요. 폭넓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갖다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삼지대 빅텐트라는 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걸 일방적으로 폐마해버리고 우습게 봐버릴 그런 계제는 아니고. 분명하지만 김부겸, 김두관 이분들은 제가 아주 친한 저 형님들인데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벌써 민주당 중심에 지금은 집권당이 없잖아요. 여당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이 제1당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막 저런 찻잔 속에 태풍도 아니고 미풍으로 끝날 그런 제3지대 빅텐트는 빈텐트가 된다고 말했지만 이건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정치는 생물이에요.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적 어떤 지지나 저 관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지금 현재 정말 입법 권력 제1당의 그런 정말 큰 입법적 권력도 손아귀에 쥐고 있는 그런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이 돼가지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원 이 사법권도 이제 적당하게 눈치를 보게 될 건데 그야말로 이제 상권을 다 손에 쥐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오는데 이걸 국민이나 제대로 된 정치인 입장에서는 걱정 안 하면은 그건 정치가 아니죠. 예, 반 이재명 연대의 빅텐트가 될지 빈텐트가 될지 두 분의 상반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덕수 대행,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국회의장은 헌법을 무시하는 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걸 놓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가능한지 따져 물었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몫의 지명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곧 나올 것 같죠? 네, 저거는 뭐 제가 2017년,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느냐 문제가 쟁점이 됐어요. 그때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받았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도 받아본 결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비공식 유권 해석이 같이 제출돼서 그래서 당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배석해서 이것은 요구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해서 그때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8명의 헌법재판관이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미 당시에 유권 해석을 받아서 했던 관례가 있고 그것이 일종의 규범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 보고를 충분히 들었을 텐데 7년 전 이야기를 그걸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뭐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전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요. 당시에도 결국 그래서 그 후임 그 다음에 들어온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2개월이면 50일이면 후임 대통령이 들어서는데 무엇 때문에 본인이 그런 인사권을 행사하는지 잘 알 수가 없고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에 당선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대통령 몫의 인사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조금 전 영상을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이름 자막이 잘못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법꾸라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 최소한 박성재 이제 법무부 장관을 갖다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 탄핵 심판을 통해 가지고 기각 결정으로 이렇게 다시 법무부 장관에 복귀했는데 복귀한 장관을 또 국회 본회의장 불러놓고 복꾸라지. 복꾸라지면은 그러면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 기각이 안 되어야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소추 의결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져야죠. 그런데 민주당의 정치적 결정이 잘못됐다는 게 현재 심판을 통해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일개 막 정말 미꾸라지로 그냥 대한민국 그래도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폐마한다는 게 막 과연 민주당 정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지금 현재 권한 대행 같은 경우도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지난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휘로서의 그런 역할을 갖다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의 한 가지가 거기에 포함이 된 게 마흔액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물론 국회 추천목이지만은 그러면 좀 전에 우상호 대표께서도 한교안 전 총리의 뭐 갈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각자 대행의 그런 대행의 정치적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권한 대행 입장에서는 법제처와 법무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헌재 재판관의 계리가 지금 현재 4월 18일자로 2명이 이루어지니까 문행배 이미선 재판관 그 후임을 계련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걸 갖다 국회에다 청문 절차를 요청하는 그런 측면에서 임명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현재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회 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와서 대정부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나 이런 것들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는 당연히 가서 해야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이후에는 말 그대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그럼 한교안 당시 대행 때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장 가서 대정부 질의 때 그런 대행이 가서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회를 무시한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저분이 원래 비주류로 국회의장 뭐 사실상 이재명 대표 도움 받고 국회의장 된 사람도 아닌데 너무 요 근래 보면은 국회의장이 그냥 왜 당직을 던지겠습니까? 당원
자격을 왜 벗어 던지겠습니까? 그만큼 정치적으로 중립으로 국회의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건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예,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총리로서의 대정부 질문에는 불출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와의 대화를 거론하면서 뭘 팔아먹은 게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 제기를 했는데 네, 이 발언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뭐 저거는 이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도의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은 이제 그 뭔가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게 더 좋겠죠. 네. 이런 대화가 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근데 이제 뭉뚱그려서 뭘 팔아먹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제가 봐도 조금 표현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묵적으로 무슨 그런 이상한 거래가 없이 과연 트럼프가 한덕수 총리에게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김 의원이 가질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표현이 좀 과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땐 뭐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내용 수준의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예, 정확한 워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세계관으로 볼 때 서로 무언가 거래하고 나서 유력 대선 후보라는 말을 들은 것 아니냐. 도대체 뭘 팔아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김 의원께서 정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야말로 억측인지 추측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리 면책 특권을 가진 그런 국회의원이지만 저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런 또 억측이 난무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거야말로 또 가짜 뉴스를 허위 선전 선동하는 그런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런 대행이 트럼프하고 통화했다고 해서 그 28분간의 통화를 하기 이전에 뭔가 크게 또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대가로 이제 대한민국의 유력 앞으로 조기 대선 후보로 당신이 서는데 대선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그 질문을 트럼프로부터 답을 얻었다는 거 그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선전선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한마디로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죠. 저런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게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 설득에 빚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일 잘하고 가만히 있는 총리 계속 건드려서 자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쓰니 많이 이런 소리 하는 의원들한테 먼저 혼 좀 내주세요. 선배 의원으로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아마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한덕수 대행은 처음부터 본인이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의 의지를 손톱 끝만치도 피력한 적이 없어요. 네. 다 남들이 그냥 찍고 받고 그냥 극기야 그냥 민주당 김영기배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장관 세워놓고 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한심한 정치 행태죠. 그러니까 아무리 조기 대선을 불과 5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멀쩡하게 지금 그런 대응으로서 통상 지금 이 간세 전쟁에서 이 자기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과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그런 한번 주된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응원을 해도 모자란데 트럼프 통화한 그 자체를 가지고 뭐 뒷거래를 대가로 말이야. 그리고 당신은 대한민국의 유력 대선 후보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정말 몰지각한 아무래도 정치적 생방송 행위예요. 카메라가 비출 때 의원들의 발언이 더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과 반말을 하는 등 몸싸움 직전까지 가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좀 막아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좀 막아주세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국회의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 자리를 찾는 이른바 벤치 클리어링 같은 모습도 연출됐는데요. 두 분 중진 의원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야겠습니다. 글쎄 뭐
졸성사나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정 단상에서 서로 뭐 고함을 지르거나 혹은 이제 자기 막 발언 중에 막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고 이런 적들은 꽤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리고 외국에 의해서도 왕왕 있는 일인데 이제 우리가 선진화법 만든 이후에 이제 물리적인 충돌은 이제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권영진 의원 점잖으신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흥분해도 직접 가서 막 물리적 접촉을 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전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선진화법 이후로 저거는 조금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은 내란 공모 정당이니 해산돼야 한다. 이 발언에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런 발언보다 뭐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 보면 저 단상에서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센 발언 하시는 분들이 기획해서 나가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부터 제가 원내대표 할 때부터 저 대정부 질문 제도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 국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대정부 질의 제도, 맨날 정쟁만 유발하고 의원들 반 참석 안 하고 저 시간에 저 국무위원들 저렇게 앉혀놓고 사실 제가 볼 때 좀 소모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제별로 관심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내실 있는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해야지 저렇게 맨날 저 정쟁이나 하는 대정부 질의 제도는 이제는 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저는 폐지까지 포함해서 고민해봐야 된다고 한 사람입니다. 이 같은 대정부 질문의 형태 자체가 좀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우상호 대표께서 저 지적은 의회주의자로서 뭐 본인은 원내대표 할 때부터 정말 저렇게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시키려는, 쉽게 말하면 뭐 본회의장은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때로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당내 공고이익이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이기도 해요. 근데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 이재명 대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위원이면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저 자극적인 죽으나 사나 이번 조기 대선이 끝나더라도 여야가 같이 가야 될 함께 동반자고 동료인데 그 동료를 하면서 내란 공조 정당이고 당신네들은 앞으로 우리가 집권을 하면은 해산 정당으로서 끌고 갈 거야. 그런데 너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18대 의원부터 소장 계획파 그 민본 21 멤버이면서도 심지어 대구시장을 2번 하면서도 그 당시 대구에 우리 보수의 본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지청에 부시장 앉힐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민주당 현역위원을 하신 분을 갖다 부시장으로 모셔가지고 지역 그러니까 강력단체 차원에서도 협치를 해보자. 그럴 정도로 마인드가 좋은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오죽하면 본회의장 나가서 그런 말에 대해서 저런 항의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오죽하면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몸싸움하러 가면 안 되지. 몸싸움 하러 누가 몸싸움을 하러 몸싸움을 한 거 아니에요. 눈으로 봤으면서요. 그게 이제 우상호 대표도 좀 김병주 최고위원 같은 사람 따로 올 저기 불러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박수영 의원 불러갖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 논리는 들을 때는 좀 불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논리의 구성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군인을 국회에 투입시켰는데 그래서 내란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 일부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이 계엄 해제하러 안 들어왔냐. 그럼 저거 동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 구성이거든요. 그 논리 자체로 보면 그런 주장할 수 있어요. 왜 국회의원이 자기를 체포하러 오거나 자기의 권한을 막으러 온 군인들을 계엄 해제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에 있었냐라고 지적할 수 있죠. 그리고 표현이 과도할 수는 있지만 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실제 해산을 시키려고 하진 않죠. 그러나 그런 것은 정책 주장으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계엄을 해제하는 일에 국회의원들의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냐고 하는 그 질문이 저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 같아도 하겠는데요. 그런데 물론 표현 과정에서 듣기 싫을 수는 있지만 지적은 할 수 있는데 그 몸싸움하러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세요. 김병주 저 민주당 최고위원이 본인이 비상계엄 그러면 해제 결정을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의원 개개인 한 사람은 다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민주당 당론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자 그런 민주당 당의 입장을 적극 거기에 참여하고 동조할 수 있는
다른 당의 의원들이 그 생각과 의사마저도 구속하려고 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그런 식의 김병주 또 최고를 갖다 이렇게 또 우상호 대표께서는 저런 또 논리로 또 보호를 하는 거죠. 개헌 문제에 근데 대한 이건 그럼 또 다음에 달라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꾸짖어줘야죠. 개헌 문제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른 정책은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대란을 일으킨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자기 권한 행사를 자유의사에 맡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품격 있는 국회를 위한 선배 의원들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네. 조기 대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경선 윤곽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모두 마감하는데요. 선거 전에 드럼통이 등장하는가 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캠프 개소식 현장에는 대장동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참석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살려고 왔습니다. 예, 제가 이재명이 당선되면 바로 꽃게밥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란의 밤이 계속 되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통령이 되시면 제가 꽃게밥이 더 이상 안 줘도 되겠다. SNS에 올린 사진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재명 대표가 드럼통으로 부릅니다.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드럼통이 공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통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드럼통에 파묻혀도 진실은 파묻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예비 후보가 드럼통에 들어가고 선거 캠프에 의외의 인물도 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튀어야지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이게 선거 공식인가요?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 이제 신인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좀 이색 선거전을 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지도를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홍준표 후보나 나경원 후보처럼 저렇게 인지도가 아주 높으신 분들이 저렇게 튀는 방식의 선거 캠페인 방식을 도입한 건 좀 의외고요. 저는 좀 약간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고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선거에 급하다고 해서 저런 분을 캠프 개소식에 마이크를 주는 건 참여해야만 할 수 있지만 마이크를 주는 거는 저는 좀 되게 처음 보는 현상이 물더러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경원 후보가 사실은 이미지가 되게 이게 단아하고 여성성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측면의 캠페인들을 많이 해왔는데 드럼통 얘기하면서 저렇게 섬뜩한 그런 얘기하는 거는 정치가 저렇게까지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기승전 반 이재명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과연 지지율이 올라갈까?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신선하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섬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섬뜩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다들 한결같은 걱정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후보 경선 과정이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아성은 경선 규칙에서부터 지금 현재 당 지도 체제 민주당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퍼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임 속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바로 유동규 씨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된 그 수사의 가장 핵심 증인이지만은 저분이 오죽하면은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홍준표 지금 후보 캠프에서 저분을 갖다 선거 전략 기획적으로 저분을 갖다 모신 게 아니라 저분이 자진해서 홍준표 후보를 자기가 돕겠다. 이재명 쉽게 말하면 대표의 저런 여러 가지 범죄적인 사실이라든지 저런 거친 한마디로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그걸 맞상대할 수 있는 그런 뭐 당당하고 그런 뭐 결기는
홍준표 시장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는 홍준표 시장을 자발적으로 돕기 위해서 온 거다. 그 사람에게 이제 캠프 개소식 출정식에서 마이크를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특별한 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자발적이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서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은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다 속에 이제 꽃게밥이 아마 되고 말았을 것이다. 누가 이재명 대표를 갖다 거기까지 꽃게밥을 만듭니까? 그거는 있지도 않을 가상의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또 국민을 선전선동하는 그런 뭐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색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을 알아봤는데 민주당 경선은 참 조용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공식 일정 없이 오늘 미리 녹화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도올 김용욱 선생과의 대담 내용이라고 해요. 보고 오셨습니까? 아니, 보도만 받고 내용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민심의 파워를 소수 엘리트들의 장난으로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대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조용한 경선을 모드로 한다고 합니다. 뭐 부자 몸조심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그 여러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계엄 이후에 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리에 나서고 또 어떤 행사를 조직하게 되면 너무 많은 지지자들이 와서 대통령 이재명을 연호하고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자 몸조심이라보단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 국민들 마음을 고려하고 경제 회생에 전념을 다하는 걸 협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심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본격적인 경선이 되면 당이 만들어준 프로그램 따라서 공동 유세나 공동 토론회를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용히 접근하고 있는 건 오히려 잘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다고만 알렸는데 보통 후원금 모금 시작할 때 이렇게 조용하게 시작하나요? 근데 이분은 제가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긴 한데 과거에 후원 모금을 하면 뭐 5분, 10분, 뭐 한 30분 이내에 항상 마감이 돼요. 이미 후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시끄럽게 선전을 안 해도 홍보가 필요 없다. 뭐 필요 없진 않지만 상당히 자발적 후원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들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 신청도 비서실장이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부자 몸조심이라는 이야기가 요 근래 많이 해자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군대 이 병장, 육군 병장들은 말년에는 쉽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고 가랑비도 어쩌면 이 가랑비도 이게 건강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 이상의 지금 몸조심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즘 이재명 대표의 표정을 보면은 많은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중심에 선 그런 사람을 늘 관찰을 많이 해요. 저도 이재명 대표를 요 근래 관찰을 많이 해요. 관찰을 많이 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정치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 시작을 하신 분데 그 이후에 가장 저렇게 평온하고 일상적이면서도 저렇게 온화한 미소를 날리면서 저렇게 참 여유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으로서의 그 변함없는 강폭적인 지지, 그 당내 기반, 그리고 개딸들의 그 헌신적인 그러니까 뒷받침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아무리 뭐 어떤 여론조사든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는 게 그것도 상당한 격차를 놓고 뭐 그런 차이를 벌리고 있으니까 여유죠. 저런 여유를 이제 지금까지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 그리고 분란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높여왔다면 이제야말로 아마 국민 통합과 또 국민들의 그런 안정, 삶의 안정을 고민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좋은 뭐 성찰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지 뭐 저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부자 몸조심하는 그런 뭐 시간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가죠. 이색적인 국민의힘 경선과 조용한 민주당 경선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광주광역시에서 5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저희가 확보한 현장 CCTV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를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일가족 살인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 A씨의 차량입니다. A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뒤 광주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망자는 80대 부모,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까지 모두 5명인데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출동해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는 5명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경찰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까? 네, 경찰은 A씨가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범행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광주 지역에서 개인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며 용인과 광주를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을 거라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조금 전 의식을 차려 정식 체포했다며 용인 서부경찰서로 압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승객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비상구를 열면서 탈출용 슬라이드가 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8시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승객 202명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했던 에어서울 항공기 RS902편이 비상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승무원들은 9번째 열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와서 비상문을 개방한 것으로 파악된 30대 초반 여성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항 경찰대에 인계됐는데 폐소 공포증 때문에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계엄 직후 군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이라는 제목으로 대량 유포된 해킹 메일은 경찰 수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운세 정보나 세금 환급, 광고까지 다양한 가짜 이메일을 만들어서 무차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내란 사태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초 방첩사에 계엄 문건을 공개한다는 가짜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구 뿌려졌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털리는 해킹 메일로 당시 정부는 주의령을 발령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넉 달여간 관련 서버 기록 등을 추적한 결과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기존 북한발 사건에서 파악된 서버가 재사용됐고 범행 근원지의 IP 주소도 중국 랴오닝성과 북한의 접경지에 할당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버에서는 북한식 어휘도 다수 발견됐는데 정보통신 용어인 포트를 포구로, 페이지를 페지로 표현한 게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확인됐고 통일이나 안보, 국방 분야 종사자들에게 사칭 이메일이 다수 발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유명 가수의 콘서트 초대장이나 오늘의 운세, 세금 환급, 건강정보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해킹 이메일을 만들었는데 범행에 쓰인 전자우편 주소는 공공기관이나 유명 포털 사이트 주소에 몇 글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메일은 모두 17,700여 명에게 12만 6천여 회에 발송됐고 수신자 가운데 120명은 계정 정보와 연락처 등을 탈취당했습니다. 메일 수신자로 하여금 피싱 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부분을 별도로 탈취를 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발송자가 불분명한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않거나 첨부 파일과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는데 숙취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음주 단속입니다. 감자 한번 하겠습니다. 세게 한번 후 불어주세요. 예.
이른 아침, 경찰이 불시에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술이 덜 깬 운전자가 줄줄이 적발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 만약 선생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체열을 요구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 전날 마신 술이 화근이었습니다. 전날 밤 10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0.047%,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마지 정도는 안 먹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운전을 한 거죠. 후회는 됐죠, 당연히. 전날 밤 마신 술은 당연히 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검사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에요. 심장 떨려서. 훈방 조치에 그친 운전자는 하마터면 처벌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다시 있는 데가 전날 술 먹으면 운전 안 할 거예요. 아니, 오늘 좀 욕심냈어요. 와이프 출근시켜준다. 어저께 늦게 들어온 거 미안하고 그래서. 경찰이 아침 7시부터 경기 북부 지역 13곳에서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 40분 만에 13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12명은 정지됐습니다. 경찰은 숙취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위험하고 또한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운전을 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일한 생각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놈의 게 먹이기만 하고 꼬시질 않네. 그래도 시집은 안 가. 너는 진짜 큰 시인이 될 것 같아. 큰 시인. 진짜? 오빠 뭐 알아? 반지 꼈어. 반지 끼면 땡이야. 야, 불안은 뭐지? 딸은 나처럼 안 살려요. 야, 나가려면 너나 나가. 네가 뭔데 양심 피들게를 나가. 내 딸이에요, 내 딸! 왜 내 딸을!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저리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네,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울고불고 봤다, 통곡하며 봤다, 여러 후기도 많습니다. 네, 직접 연기를 한 배우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촬영 후기까지 박보검 엄마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민혜 배우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물이 더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뉴스 생방송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지금 많이 떨리고요. 그리고 예. 또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좀 어떻게 실감을 하시나요? 벌써 YTN에서 저를 초대해 주시지 네. 않으셨나요? 네.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오히려 더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응원의 댓글, 격려의 댓글들 네. 많이 해주시는데 요즘 많이 힘 받고 있습니다. 네. 책임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네, 덕분입니다. 드라마에서 박보검 엄마, 권계옥 역할을 맡으셨어요. 박보검이 아들이라니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역할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남편에게도 무시당하고 그래서 그 결핍을 우리 관식이한테 받고 싶은데 우리 관식이는 오로지 애순이 바라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네,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관식이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목매고 있는 그런 엄마 역할 계옥입니다. 예. 권계옥 극중의 역할이었는데 실제 어떤 성격과는 이 캐릭터 어떠신가요? 좀 괴리가 있으신가요? 비슷한 점도 있나요? 제 성격하고요? 네. 글쎄요, 뭐 비슷한 데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죠. 네. 근데 조금 약간 좀
저는 좀 따뜻한 편인 것 같은데요. 네. 좀 귀엽고 따뜻한 편이라고 네. 한다면. 아니 근데 권격도 좀 그렇지 않았나요? 그럼요. 좀 약간 친데레적인 그런 네. 일면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결국 팬들의 사랑을 좀 받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들이 박보검이고 아이유가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스타를 아들과 며느리를 두고 역할을 하셨는데 같이 작업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런 천사들이 있나 싶었어요. 어. 현장에서 너무나 주변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가까이 가면 오염되겠는데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오염까지요. 네,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안 시키기도 했어요. 너무 주변 사람 잘 챙겨주고 있어서 네. 혹시 나이 많이 먹은 선배가 괜히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가지면 신경 쓰일까 봐 네. 일부러 말 안 시키고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뭐 극 중에 아들이고 또 며느리니까 그래도 호흡을 많이 맞추셨을 거 아니에요? 기억나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냥 저를 너무 관심을 안 가져주잖아요, 우리 관식이가.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사실 그런 감정을 좀 받게 네. 돼요.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죠. 네.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던 이제 아이유를 이제 뺨을 때리는 그 장면에서 또 굉장히 그러면 몰입이 되셨나요? 어떠셨었나요? 걱정을 많이 했죠. 저 야리야리하고 저 순수해 보이는 저 아이유의 뺨을 내가 때려야 한다니 네. 이제 그런 걱정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제발 한 번만에 가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부탁을 실제로 한 하고. 번만에 갔었죠. 네, 그래야죠. 큰일 납니다. 제가 손맛이 좀 이렇게 좀 세거든요. 그 영상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들 관식이한테 차라리 개를 키울 걸 그랬다. 이 대사가 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감정에서 나온 대사라고 보세요? 정말 제 폐부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도 먹을 거 이렇게 잘 먹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럽게 주인한테 잘해줘요. 근데 우리 관식이는 엄마한테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죠. 그러니까 개가 나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개를 키우셨잖아요. 노랭이라는 이제 네, 누렁이를 키워서 우리 효자라고 말도 하시면서 네, 결국은 효자죠. 마음을 거기에 좀 붙이시게 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들 관식이가 너무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당연히 뭐 며느리한테 질투가 날 수 있는 건데 어느 부분에서 가장 질투가 났다고 보세요? 다 났습니다. 네, 뭐 결혼식 하기 전에 드레스 이렇게 맞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장면에서 보면은 너무 샘나고 부러웠어요. 그리고 관식이가 예순이한테 해주는 모든 친절함, 다정함 보면은 다 부럽죠. 그런데 가장 속상했던 부분, 질투가 났던 부분은 부산으로 둘이 야반 도주했을 때. 그때는 저한테는 충격이었죠. 더군다나 이제 배신감까지, 관식이한테 배신감까지 갖게 되면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계략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개옥인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 시집 보내는 그 순간까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의 계략을 짜고 작전을 들어갔고 그리고 성공할 것 같았는데 결국엔 사랑의 힘에 지고 말았죠. 저희가 배우 오민혜님과 대화를 하는지 권계옥 여사와 대화를 하는지 살짝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몰입을 잘 해주셔서요.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예전에 그 시대 배경이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밥상을 이제 따로 차려놓고 먹잖아요. 거기서 이제 극 중에 이제 박보검이 뭐 이제 밥상을 돌아 앉으면서 앞으로 내 밥은 여기다 줘요. 뭐 나도 엄마랑 밥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좀 눈에 띄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그 연기가 복잡 미묘한 표정을 좀 저는 읽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좀 보셨어요? 겉으로는 시어머니의 입장도 있고 뭐 너무 얄밉긴 하지만 속으로는 멋있었어요. 내 남편이 못하는 거, 저 시어머니의 아들은 하지 못하는 그 행동을 내 아들은 하는 거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내 아들 멋있다 그런 생각도 속으로는 갖고는 있었어요. 극 중에서 아이유의 시어머니이자 또 배우 김용림 선생님의 며느리로 나와서 또 며느리 앞에서 뭔가 구박당하는 그 장면에서 감정도 복잡했을 것 같아요. 느 며느리가 내 며느리보다 위는 위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근데 어찌 보면 개옥이가 시집살이를 할 때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서로 야유하고 조롱하는 그 대거리를 네.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구박은 많이 할지라도 그렇게 심하게 저를 못 살게 굴지도 않았고 저도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은 네.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시어머님이 저한테 꼬숩다라고 얘기하실 때 시어머님이 귀엽게 느껴지는 정도. 네. 네. 그때 이제 그 말을 들으시면서 어머님 아들보다는 제 아들이 나은가 보죠라고 이런 식으로 또 대꾸를 하셨잖아요. 그때 조금 속이 시원한 감정을 실어서 하셨나요? 그렇죠. 네. 네, 주거니 받거니 대거리 하면서. 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애증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김용림 선배님하고 현장에서 네. 네, 같이 작업했던 그런 순간들도 생각이 나네. 굉장히 저의 오랜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네. 열정이 굉장히 크시구나. 네. 저런 부분은 좀 배우고 싶다는 귀감이 드셨던 분이셨거든요. 네. 우리 배우분들의 어떤 그 호흡들이 완성도 있는 드라마를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이 권계옥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밉지만은 않은 나쁜 사람만은 아닌 따뜻함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아까 언급하셨던 부산 야반 도주 때 이제 사기당해서 뺏겼던 폐물도 찾아주시고 가방도 찾아주시고 든든한 또 친정엄마 같은 부분도 확실히 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기억 남는 어떤 연기랄까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친정엄마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네. 마음속에 배신감이 사실은 정말 컸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나의 어린 친구들이 부산으로 가서 고생하는 거 보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른으로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에피소드는 뭐가 기억이 나냐면 예. 애순이가 그렇게 진한 화장을 한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아. 언제나 그렇게 뭐 청초하고 순수한 모습, 애띤 모습만 봤다가 현장에 가서 그 진한 눈화장 한 걸 보고 깜짝 놀래갖고 네. 거기서 아마 아우 씨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네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부분인데 애순이 막내 동명이를 사고로 잃었을 때 그 장면을 많은 분들이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대사가 이렇습니다. 너만 바라보는 자식이 아직 둘이다. 살면 사라진다. 이런 대사가 참 심금을 울렸는데요.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막내 동명이가 결국은 파도에 휩쓸려 가서 아이를 잃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을 시어머니지만 잘 알고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용기를 주고 싶고 위로를 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애순이한테 그런 대사를 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는 연기라서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좀 임하셨나요, 당시에? 연기가 쉽다 어렵다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상황을 보면서 제가 제 주변에서 가슴에다가 자기의 아들을 묻은 분들을 제가 3분이나 봤어요. 제 네. 측근에서. 그래서 그때에 죽음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되는 것인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소중함을 배워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연기의 어려움 이걸 떠나서 예. 어떻게 하면 이 친구한테 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예. 당시 대사를 한번 여기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감정을 좀 몰입하실 시간이 필요하죠. 위로의 말씀. 네, 연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애순이 같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네. 어떤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런 의도로 아마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예. 용기 주는 마음으로 위로 주는 마음으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를 보고? 정면에 네, 있는 카메라입니다. 네. 살아라. 살아야지 어쩌겠니. 사람 시민 사라진다.
살면 사라져. 고맙습니다. 네. 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좀 뭉클해지는 네.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참 이번 폭삭 수가수다가 촬영 배경이 제주도예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예쁜 풍광도 굉장히 볼만한 볼거리였는데 제주도에서 좀 촬영 기간이 좀 길었나요? 어떠셨어요? 전체적인 촬영 기간이 얼만큼 되는지는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저가 촬영하러 갔을 때는 저는 아마 한 3, 4회차 됐는데 그 가운데 휴차가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제주도에서 묵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소는 어디였어요? 제가 방향치에다가 길치 뭐 이렇게 지명을 잘 외우지 못해서 어디가 특별히 좋았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제주도 다 너무 아름답고 그렇죠.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건 바다와 그리고 그 넓은 반석들이 반반씩 나뉘어져 있던 우리 해녀들이 같이 함께 그 소라를 구워 먹던 그곳이 기억이 납니다. 예. 사실 이 주인공 같은 조연들이 또 드라마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반칙 캐스팅이다 이런 평도 받았는데요. 네, 최태훈 배우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대사가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노래까지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학시 보시죠. 네. 뭔데 관심 뭔데? 아 왜? 왜 말을 안 나와? 너는 배가 없으니까 너 배 있어? 야! 네 배를 타시든가. 네, 최대훈 배우 하는 행동은 빌런인데 드라마에서 감초 역할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났을 때 실제로 어땠습니까? 존재감 자체가 벌써 이미 빛이 났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 오면 사람들이 저절로 웃게 돼요. 굉장히 유쾌하시군요. 네, 그런데다가 분장 자체도 나이 먹은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빠지고 배는 나오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네, 그러다 보니까 웃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갖고 있는 기운조차도 그랬죠.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같이 맞물리는 대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장면이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속으로 나중에 한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씬에서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이 드라마를 본 이제 남성들이 많이 받는 질문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양관식이냐 학시 아저씨냐이라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은 모두를 양관식이라고 한대요. 네, 그런데 배우자로서 만약에 둘 중 한 명을 고르신다면은 우리 배우님께서는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말이 뭐예요? 양관식이죠. 네, 답은 정해져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은 저는 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단 노선을 정확하게 정할 줄 알아야 된다.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랄 때 얼른 편들어서 아내의 편에 힘을 실어줄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러면 완벽한 양관식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연이어 두 드라마가 히트를 쳤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차기작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예. 5월 달에 당신의 맛이라는 드라마가 오픈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6월 달에도 우리 영화라는 드라마가 다시 또 나오는데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또 많은 사랑을 받는 연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관식이 엄마 배우 오민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진도 팽목항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 진도 팽목항. 리본이 새겨진 빨간 등대엔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을 기리는 국화가 가득 놓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1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곳 팽목항 방파제를 따라 내걸린 노란 깃발과 리본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11년 전 차디찬 맹골 수도가 삼킨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이 도착하며 눈물바다가 된 곳은 추모객들의 발길로 채워졌습니다. 그날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기억하는 시민들은 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랐습니다. 11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때 그 마음이 그냥 아직도 조금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좀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가족들이 머물던 임시거처는 대부분 사라져 적막감만 흐릅니다. 주변에 여객 터미널이 들어서며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팽목 기억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희생자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새겨보며 희생자들을 위로합니다.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추모도 하며 그리고 가슴속에 새기려고 매년마다 방문을 하고 있고 올해도 어김없이 세월호 참사 11주기에 맞춰 진도 해역에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선상추모 시기, 경기 안산에선 세월호 기억식이 거행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집니다. YTN 오순열입니다. 네, 여성들만 탄 우주선이 1963년 이후 처음 발사돼 우주에 다녀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인데 베이조스의 약혼녀를 비롯해서 유명 팝가수 케이티 페리와 방송인 등 6명의 여성이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히 디자인한 파란 우주복을 입은 6명의 여성이 차례로 종을 울리며 우주선에 오릅니다. 드디어 하늘로 솟아오르는 우주선. 발사 뒤 고도 107km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고도 100km 카르만 라인을 넘어 우주 입구에 발을 디딘 겁니다. 6명의 비행사는 잠시 무중력을 체험하며 우주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지구를 감상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because you're floating, but the best part was when we got back in our seats after 0Gs, Katie sang "What a Wonderful World." 10여 분의 우주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온 여성 비행사들. 함성을 지르고 땅에 입을 맞추고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Joy. Complete and utter joy and gratefulness. Like, it makes me want to come back and just hug everyone and be like, oh my God, we're in this together. 여성들만의 우주 비행은 1963년 당시 구소련 발렌티나 테레시코바의 단독 비행 후 처음입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약혼녀를 비롯해 유명 팝 가수 케이티 페리와 방송 진행자, 과학자 등 이른바 잘나가는 6명의 여성이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발사장에는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인사들도 직접 나와 감동의 순간을 나눴습니다. There's only one time that all the women are going up for the first time. You know, there will be other trips, but there's only one first time. So to be a pioneer is great. 이번 발사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11번째 유인 우주 비행입니다. 베이조스와 약혼녀 산체스와의 결혼을 2달 앞두고 진행된 건데 블루 오리진 측은 이번 비행 비용이 얼마인지 또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봄 햇살이 비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도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다소 끼겠고요.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6도, 청주 6도, 부산 1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2도, 광주 24도, 대구 2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에,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